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에 계시는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화당을 지켜봐주신 해외 동포, 그리고 국민 여러분, 그리고 많은 분들, 오늘 또 찾아뵙습니다. 문브레이커스 한근영 김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알려드려야 될 게, 이 방송이 나갈 시점이 3월 2일, 3.1절 우리 이제 투쟁의 날, 저항의 날이죠. 그날 바로 다음 날인데, 이날 저희가 3.1절 당일도, 그리고 그 다음날 생방도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미리 며칠 전에 녹화를 하는 사정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하는 거는 알고 계셨죠? 근데 그래도 하루 전에 하는 건데. 그냥 좀 미리 좀 녹화를 했어요. 근데 아닌 척? 이러면서 당원 동지 어제 여러분들 너무 힘들었어요. 어제 고생 많으셨습니다. 추웠어요. 비도 오고. 전국에서 오셔가지고 우리 방역 수칙 지키면서 우리 뜻을 알리는 그 친중 토착, 매국노, 문재인, 척결 운동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약 100년 전, 102년 전. 102년 전에 우리의 선배들이 열심히 일제에 맞서서, 열심히라기보다는 목숨을 걸고 하셨죠. 목숨을 걸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 순간, 사실은 저항의 역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도 이 시대에 문재인 좌파 독재, 친중 그리고 친북 이 독재 정권 앞에서 우리가 또 저항을 하고, 또 이게 모 정당처럼, 야당답지 않은 모 정당처럼 그냥 숨어 있고 적당히 그때 맞춰서 타협하고 하면 우리 공화당으로 모인 이유가 없겠죠, 그죠? 보람찬 하루 일을 끝마치고 이거 분간데. 아 그래요? 이거 한번 호적 한번 떼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력 한번 알고 보니까 예전에 뭐 여자 무사가를 하셨다든지, 수술 때 한번 올랐다. 네. 여자 무사가를 하셨다든지, 아니면 성 이제 전환을 한번 하기를. 나중에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1로 시작하시는 거 아니시죠? 밥 깔게요. 예, 여러분, 이게 3월 첫 주인데요. 매월 첫 주는 우리가 게스트분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인 거 알고 계시죠? 네, 이번에는 본인이 직접 적극적으로 문브레이커스 출연을 희망하셨습니다. 근데 정말 저희가 이제 좀 당황스러운 게, 실시간에는 그냥 누구 모셔달라 이렇게 저희가 그 추천해달라고 하면 그 순간에 잠깐 뜨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댓글이나 혹은 이제 저번 주까지는, 이 전 게스트 모셨을 때까지는 있었는데, 이번 게스트 모실 때는 몇 주 동안 누구 모셔달라는 얘기가 별로 없었어요. 저희가 너무 재밌게 하니까 이제 집중하셔가지고 댓글 다누시는 걸 저희가 깜빡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 덜 재밌게 해볼까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여러분 뻔뻔하기 그지없다. 왜? 뻔뻔하기 그지없다.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요. 댓글 달아주세요. 이번에는 굉장히 본인이 적극적으로 희망을 하셨습니다. 뭔가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기대를 가지고 오늘 주인공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빰! 자, 이번에 올해 두 번째 문브레이커스 게스트죠. 그리고 3월의 게스트입니다. 우리 충북 청년 동지 나승환 동지님 모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2-3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충북도당 청년위원장직을 맡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충북청년TV라는 이제 유튜브를 운영을 하면서 충북도당의 그런 다양한 활동들과, 그리고 우리 공화당의 활동들, 그리고 이제 저희 나름대로의 이제 논평 방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박근혜 대통령님의 불법 탄핵에 대한 그런 이제 부당함과, 그리고 우리 공화당 활동에 대해서 알리고 있는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문브레이커스는 두 번째 방문이신데요. 벌써 몇 개월이 지났네요. 그때 인기가 너무 좋았어요. 어디서 저런 젊은 청년이 나타났나? 말 너무 잘한다. 너무 똑똑하다. 네. 그때 그런 반응들 댓글 보셨죠? 예, 봤습니다. 귀여워. 네. 잠깐만, 올해 나이가 정확히 어떻게 되시죠? 저는 이제 그때에 비해서 해가 바뀌었거든요. 23살이었고요. 그때 작년에 출연했을 때는 22살이었어요. 네, 그때는 정장 입고 첫 방송이라고 정장을 입고 오셨고, 네. 오늘은 이렇게 캐주얼하게 또 특히 빨간색 모자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보다 더 어려진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왜 물어봤냐면, 그걸 23이면 아직 군대를 그러면. 아직 안 갔다 오셨죠? 네네. 모자 쓰신 게 딱 해병대 이제. 동작 똑바로 합니다. 예. PT 공포의 8번 동작. 예.
네, 나 네. 그 나 8번 알지. 있거든요. 아니, 저 의심스럽다고 했죠. 저 8번 알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딱 그 과거의 공포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모자의 각이라서 네. 흠칫 아까 봤을 때도 흠칫 그리고 지금 이제 카메라로 이제 담긴 모습을 보고서도 또 흠칫 하는 거죠. 군필자에 약간. 제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 비해서 제가 가장 최근에 갔다 왔을 거예요. 아마 비교적. 네, 네. 그런 게 있을 거라서 네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 방문. 본인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어요. 직접 노크를 했다, 출연 신청을 원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나오고 싶었던 이유? 혹은 뭐 꼭 내가 이 말을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 그런 거 있을까요? 뭐 이제 제가 이제 그 충북 청년 TV 그 유튜브를 또 하면서 또 이제 충북 도당의 많은 활동과 그리고 또 우리 공화당의 또 활동 그리고 그 많은 청년들이 또 태극기 집회나 아니면은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네. 보면은 되게 충북도당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게 예. 지금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집회를 못하면서 각 지역에서 토요일 서명대 기자회견으로 가름하고 있잖아요. 투쟁을 대신하고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그때 뭐 논평도 뭐 도당에서 발표하시고 예, 제가 예. 보니까 뭐 다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거 어떤 활동하는지 또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제 저는 이제 충북 도당에서 청년위원장직을 맡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충북 도당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 고태용 위원장님은 이제 그 우리 중앙당에서 내려오는 성명서를 발표를 하고 이제 저도 이제 충북 도당에서 이제 성명서를 발표를 하는데 주로 그 이제 성명서를 또 제가 작성을 해가지고서 직접 써서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따로 쓰세요? 쓰시는 직접, 것 같더라고요. 네, 따로 카페에도 써서 공개를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따로 카페에도 공개를 하고 제가 그 이제 이번 주에 하는 뭐 이제 그 성명서 주제 같은 거를 이제 보면은 그거에 맞는 그런 주제에 맞게 또 성명서를 작성을 해서 매주 이렇게 토요일마다 충북도당에서 서명대를 운영을 하면서 기자회견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논평을 쓰는 일이 뭐 예. 되게 그냥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쓴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평소에 당의- 시사에도 밝아야 되고 또 당의 방침도 알아야 되고 예, 예. 또 당연히 문장력도 있어야 된단 말이죠. 제가 카페에서 좀 봤어요. 보셨어요? 근데 또 되게 잘 써요. 저는 못 봤어요. 솔직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방송을 봤거든요. 오히려 되게 잘 써요. 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우리 공화당 최고회의라던가 그런 이제 월요일 목요일마다 그 회의 하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계속 이제 저는 빠지지 않고 챙겨보고 또 이제 저는 뉴스 시사 같은 거를 또 인터넷 뉴스 같은 것도 자주 보면서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정치권은 이런 게 돌아가고 있고 지금 이번 주는 이 주제가 이슈고 이렇게 또 해야겠구나라는 거를 정리를 하면서 또 이제 이렇게 성명서를 또 쓰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뉴스를 지속적으로 보고 우리 공화당 전략회의 최고회의도 계속 보면서 논평을 쓰는 겁니다. 예. 근데 저는 솔직히 그 논평을 직접 쓰시는 줄도 모르고 그 논평을 발표하시는 걸 못 봤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우리 공화당의 논평을 사실은 누구 하나 문제점을 삼지 않고 지금까지 해오셨을 정도면 사실은 모든 언론들은 이제 좌편향이잖아요. 맞습니다. 몇 년의 예, 기류가.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편집을 스스로 받아들이기를 팩트만 받아들여서 비판할 부분은 이렇게 비판을 하고 예, 저렇게 맞습니다. 재정립을 해서 막 이렇게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은 굉장히 뭐 감각도 있어야 되고 웬만한 순발력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냥 뭐 경상도 사투리 충청도 분이시니까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경상도 사투리로 한마디로 말해서 시사에 뭐 빠삭하다. 빠삭하다. 아세요? 빠삭하다. 빠삭하다. 네. 빠삭하다라는 말은 근데 전국에 좀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그래요? 많이 쓰시나? 보면은 빠삭하죠. 젊은인데도 불구하고 시사에 빠삭하다. 그러네요. 그리고 보면은 최근에 도당에서만 활동하시는 게 아니라 되게 서청대도 많이 가시는 모습이 포착됐어요. 서청대요. 네, 서청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제가 우리 공화당에 또 입당한 계기가 저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넘어가는 시점에 탄핵 정국을 겪었었는데 그때 저는 이제 그때 처음에는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그런 언론 보도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긴가민가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언론에서 이제 태극기 집회에 대해서 보도를 안 해줬었잖아요. 근데 제가 2017년도 1월 달에 처음 이제 탄기국 집회에 나갔었고
2월 달에 이제 또 탄기국 집회 또 2번 또 나가면서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님의 불법 사기 탄핵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체제의 침탈이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 그리고 국민 주권, 삼권 분립, 헌법과 법치, 반공, 한미동맹의 파괴였다. 대한민국 체제 전체가 맞죠? 탄핵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또 알게 되었고,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한애국당을 처음 알게 됐어요. 이제 너무 그때 2016년 12월 9일에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님을 탄핵을 시켰는데, 그때 김무성하고 유승민 등의 탄핵 역적 63명이 가담해가지고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님을 국회에서 탄핵시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 무효를 외치는 당이나 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때 2017년도 8월 달에 대한애국당이 창당되면서 대한애국당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다가 이제 제가 2020년 이제 8월에 우리 공화당에 또 입당을 하게 됐습니다. 네. 또 계속 3년 동안 지켜보다가 행동으로 이제 좀 알리고 투쟁해야겠다 하면서. 고등학생의 신분으로 집회 가기도 어려워. 그렇죠. 예. 잘 보지도 못했고. 딱 그 시기 2월, 1월 이렇게 오셨다 그랬죠. 예, 맞습니다. 그 시기에 이 세 명이 서로를 몰랐지만 같은 집회에 있었던 거예요. 예. 같이 다 떨어져가지고 들고 있었다. 조용하게, 네. 지나치면서 서로 봤을 수도 있고. 네. 그때는 그렇죠. 한참 조용하게. 20대 잘 나가고 뭐 고등학생이고 나는 뭐 잘 나가는 30대 골드미스로서 서로 각자 알 일이 예, 없지. 세대도 다르고 완전 그냥 서로 볼 일도 없었는데. 그리고 그 서청대를 이제 제가 가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저는 이제 우리 공화당에 입당해가지고 내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의 그 불법 탄핵에 대한 그런 부당함을 알았잖아요. 근데 많은 청년들이 박근혜 대통령님을 많이 비하를 하고 또 많이 그 잊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이제 불법 사기 탄핵에 대해서 잊지 않겠고 박근혜 대통령님을 잊지 않겠다는 마음에서 내가 우리 공화당에 입당하면 서청대에 가서 계속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의 부당함과 그런 거를 알리기 위해서 서청대를 계속 갔던 거죠. 또 박근혜 대통령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은 정치 세력들이 다 지금 갔잖아요, 지금. 아무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그 심전의 문제라던가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기를 시키고 이 불법 탄핵에 대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서청대를 지금 2020년 8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가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 공화당을 이제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물론 탄핵 무효를 앞세우는 정당이긴 하지만 행동한 우파 정당. 네, 맞습니다. 거기다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수호 세력이란 말이죠. 맞습니다. 거기에 정말 그러니까 행동한다. 사실은 그 서울 사람도 아니고 아니면 수도권 의왕 뭐 코앞에 가는 것도 아니고 충북에서 이제 서청대를 자주 왔다 갔다 할 정도면 웬만한 마음. 충남이었으면 안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충남이 뭔가요? 전 충남 충북 경남 경북 같은 거죠 뭐. 결의산 느낌이 지도로 봤을 때는 경남 경북 완전 이렇게 벌어져 있는데 충남 충북은 약간 좌우 느낌이잖아요. 저는 뭐 그렇게 느낌 차이를 잘 모르겠던데. 제가 던진 농담 한마디에 또 다 걸려들었잖아요. 무엇보다 저는 이렇게 서청대 간 게 외부에 뭐 이렇게 알리는 것보다 그 본인 스스로 새롭게 다짐을 하기 위해서 라는 본인의 각오를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그 부분이 조금 사실은 놀랍네요. 다짐이라는 게 작심삼일 되는 경우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새해만 되면 헬스장이 그렇게 몰리고 새해만 되면 그렇게 담배가 갑자기 판매량이 줄어들고 막 이렇게 하다가 막상 자기 건강이고 자기 목숨인데도 다 그냥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공화당에 가면 가야지 서청대를 마음속으로 하고 있다가 실제로 입당을 하고 나서 그걸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는 굉장히 높이 사줄 만한 것 같아요. 서청대 가보면 요즘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요즘 분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보다 좀 사람들이 좀 적게 오고 또 이제 예전보다 경찰들의 탄압이 좀 많이 심해졌어요. 옛날에 사람은 적은데 더 탄압한다. 네, 왜냐면 사람이 적어져서 탄압이면 안 하는 걸 수도 있죠. 네, 그게 또 아무래도 이제 좀 요새 코로나 전국으로 약간 집회 같은 거를 제한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구호 같은 거 외쳐도 별로 이렇게 막 제약을 걸거나 그런 게 없었는데 이제 올해 들면서 약간 이게 좀 소음의 문제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소음에 대한 피해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막 제재를 가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좀 약간 서청대 나오시는 분들을 약간 탄압하는 듯한 또 그런 모습이 좀 있습니다. 네. 도로 하나 크게 거르고 있어서 뭐 거기서 구호를 한다고 그 생활 반경이 문제될 것까지는 아니에요.
아닌 것 같은데. 과도한 탄압이죠. 예. 뭐 과도한 탄압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지만 또 우리도 좀 조심할 건 조심해야 그렇죠. 된다 이런 잘못된 말씀 건 드리고 바꿔야 싶은 게요. 음. 저희가 서청대를 이렇게 찾아가고 이러면서 항상 우리 입장, 우리의 억울함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 내가 그 동네에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불편한 면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그런 생각도 것도 하니까요. 그 서청대 가시는 분들 다른 분들 배려하셔가지고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그러면 그 서청대를 저도 좀 많이 가보고 싶긴 한데 우린 머니까 거리상 머니까 좀 잘 안 되네요. 서청대를 자주 가시는 입장에서 서청대에 계시는 자리를 지키시는 그분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분들께 혹시 하시고 싶은 말 뭐 한마디 아니면 서청대를 또 찾아오고 싶으신 분들한테도 한 말씀. 그 서청대에서 또 이제 권영경 선생님이라고 또 이제 그 보리 어머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또 항상 서청대 나오시는 분들 많이 챙겨주시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서청대에 이제 가면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 또 이제 병원에서 나오시고 다시 서청대 들어가실 때 그때 구호를 외치는데 그때 이제 항상 이제 선두에 서가지고 하시는 분이 문미진 대장님이라고 있으십니다. 네, 문미진 대장님 너무 진짜 고생 많으시고, 네, 너무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해서 너무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앞장서서 구호도 외쳐주시고, 그리고 이제 거기 나오시는 분들이 이제 손수 태극기도 직접 다시고, 거기에 이제 우리 공화당 현수막도 다 거세요, 거기에. 그래서 그렇게 많이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님 위해서 애써주시는 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서천대 가시는 분들이야말로 진짜 그 열정이 대단하신 분들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진짜 존경 표합니다. 진심으로 예. 네. 참, 요즘에 21세기를 사는 문재인 좌파 독재 치하에 사는 예. 지금 20대 청년으로서 예. 내가 오늘 문브레이커스 나가면 이름이 그렇잖아요. 문브레이커스잖아요. 예, 문재인한테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예. 젊은 투쟁 세력이라는 말인데요. 예. 진짜 요즘 문재인의 이것만은 내가 꼭 저지시켜야 되겠다. 문재인의 이것만은 내가 꼭 막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요즘 있을까요? 젊은 사람은 네, 사키. 거의 다지만 뭐 마음에 드는 게 있을 리가 없겠지만 네, 그 중에 하나를 꼭 꼽으시자면 그냥 이제 저는 이제 문재인이가 이제 그 최근에 뭐 일자리를 이제 90만 개를 만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코로나 청년을 가시면 때문에 일자리를 뭐 이제 청년이나 노인들한테 뭐 일자리를 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일자리 자체가 약간 이제 공공 부분에서 뭔가 보조를 해주는 그런 단기형 일자리, 일시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형광색 복장을 입고서 뭐 이제 아이들 이제 그 학교 가는데 교통을 단속하면 얼마 주고 뭐 이제 공공기 부서에서 뭐 세무서 같은 데 가서 사람들 좀 이제 보조해주면 또 좀 일하고 얼마 주고 이런 식으로 단기적이고 공공적인 그 단기적인 일자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그냥 이제 세금을 풀어가지고서 공공 일자리 그냥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이 그게 국가 채무에서 나오는 거고 국민들의 세금에서 나와가지고 그 세금을 가지고서 일자리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냥 일시적이고 단기적으로. 근데 그거는 안정적이고 고용이 보장된 그런 일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문재인이가 하고 있는 그 한국형 뉴딜이라고 하는 게 그 뉴딜 정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옛날에 미국이 세계 대공황이었을 때 그때 이제 미국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가지고서 미국의 경제를 살렸던 게 뉴딜 정책입니다. 근데 한국형 뉴딜을 내세우면서 이제 세금을 풀어가지고서 그 청년이나 노인들한테 단기형 일자리만 주고 그러면서 기업하고 그리고 부동산을 죽이면서 규제를 하면서 뭐 공정경제 3법이라던가 부동산 3법을 하면서 기업이나 자영업자를 죽이면서 그냥 공공 일자리만 이렇게 단기적인 것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청년 일자리는 늘지 않는 거죠. 이제 국내 심해서 나경원 의원이 이제 청년이 출생을 하면은 얼마 주고 아니면은 결혼을 하면 얼마 주고 해서 1억 1,700만 원을 준다. 아니면 취업 이제 그 센터를 해준다고 하는데 청년들한테 필요한 거는 실질적이고 안정이 되고 고용이 보장된 일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일자리를 만들려면은
그 부동산 규제라던가 아니면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에 대한 규제를 좀 풀어가지고서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잘 돼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서 청년들한테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정책으로 가야 되는데, 문재인은 국가 채무하고 그 세금만을 다 풀어가지고 단기적인 공공 일자리만 만들다 보니까 이게 청년들이 돈이 있어도 났습니다. 이게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예. 일자리 얘기가 나오니까 너무 예. 울분이 터져서 이렇게 그러니까요. 네, 그게 혹시 그러면 지금 나이도 23이니까 예. 주변에 친구들이나 이제 취직한 애들이 예.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아니면 뭐 지금 학교 생활을 하고 휴학했어요. 휴학을 하셨죠. 예, 그러니까 휴학했습니다. 이제 아직 친구들이 뭐 군대 갔다거나 아니면 예. 이제 뭐 졸업하고 취직하는 음. 여자애들이나 뭐 사람들이 있다거나 예. 뭐 거의 그러실 것 같은데 예. 뭐 확실히 청년 일자리가 나빠진 거를 피부로 체감하는 뭐 이런 게 있어요 실제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일자리가 좀 줄어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좀 요즘에 또 코로나 전국으로 기업도 안 되고 자영업자들이 안 되다 보니까 일자리가 안 나오잖아요. 근데 청년들은 계속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해가지고서 일자리를 얻으려고 하는데 일자리가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일자리를 못 얻어요. 왜냐면 자영업자들이랑 기업들이 잘 안 되니까. 그리고 제가 사는 그 충청북도, 청주 그쪽 지역만 봐도 뭐 어디만 가면 임대라는 그 있잖아요. 자영업자들 망하면 임대 간판 걸잖아요. 그런 게 이제 예전보다 정말 많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네, 피부로 지금 많이 느끼고 있어요. 자영업자들하고 기업이 많이 이렇게 좀 망해가면서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고 청년들은 계속 일자리를 갈망을 하고 있는데 그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다. 네, 그걸 실감하고 있죠. 예. 봤을 때 물론 그게 그냥 봤을 때 경기가 안 좋고 일자리가 줄고 있고 뭐 예. 이런 것 같은데 정작 이렇게 본인이 체감을 만약에 구직난을 이렇게 체감을 하는 건 진짜 좀 더 아직 겪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나이가 취직 정년기는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이게 청년이 대학생이 꿈을 가지고 졸업하거든요. 내가 취직 후에 그렇죠. 아직 그때 학생 때는 솔직히 내가 그 꿈을 키워가는 단계예요. 그 꿈을 위해서 노력하는 단계고. 근데 그 대학을 졸업하고 막상 사회에 나왔을 때 그 내가 꿈꾸던 꿈과 현실이 괴리감이 들 때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되는 요즘에 거거든요. 무슨 말이 있는 줄 알아요? 눈물 젖은 자소서가 100개가 되지 않으면 자소서가- 인생을 말할 자격이 없다. 이런 예. 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취업을 말할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현실과의 너무 큰 괴리를 지금 계속 만들고 있는데요. 또 저는 청년들이 이러다가 꿈이 사라질까 봐도 걱정이고 또 꿈을 꾸라고 우리가 독려를 해놓고 막상 사회에서 그거를 이루지 못하는 세상이 되는 것도 솔직히 많이 두렵거든요. 여기서 지금 문제는 문재인이 뭐 돈을 풀든 뭘 풀든 일자리를 단기든 장기든 만드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를 일자리 통계에 억지로 포함시켜가지고 국민을 속인다는데 문제가 있죠. 기만이죠. 기만. 현재 이렇게 일자리는 맞습니다. 안 좋고 경기는 불황이고 우리는 굉장히 하루 살얼음판을 딛는 K 경제 속에서 살고 있는데 문재인이 일자리가 90만 개가 뭐 늘었다는 걸로 그걸 통계에 넣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자기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속이는 거죠. 그렇죠. 네. 저는 그게 이거는 속이는 걸 넘어서 기만이고 사기예요. 그게 그렇죠. 저는 더 큰 문제라고 보는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저는 사실은 취직 얘기는 이거 사업하시고 아직 그렇습니다. 공부할 시기고 예, 사실은 예. 제가 가장 할 말이 많을 것 같거든요. 예. 왜냐하면 저는 사실 이제 탄핵 정부 나오기 전에 대통령님께서 대통령이시고 우리나라가 경제가 아주 잘 나가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 들어가지고 경기가 계속 이제 상승하고 있었던 시점에 대학과 이제 석사 생활을 이제 시작을 하는 그 단계였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박근혜 정권 때도 불평불만이 있었어요. 무슨 불평불만이 있었느냐? 그 아까 꿈을 얘기했잖아요. 청년들의 꿈을 이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냥 제가 봐도 저도 그렇고 그때 당시에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꿈도 없이 그냥 청춘을 낭비해요. 근데 그 꿈을 뭐 너의 꿈은 이거야 정해주는 건 아니더라도 꿈을 갖게끔 마음에 불을 지펴주는 거라던가 아니면 그런 사회적 리더 혹은 뭐 이제 국가 차원은 아니더라도 뭐 그런 게 전혀 부재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회 전체 전반적인. 왜냐하면 각자도 도생하는 느낌이어서. 근데 진짜 딱 청년 일자리가 없어지고 나니까 꿈을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진짜 배부른 고민이었구나. 그렇습니다. 이제는 일자리 자체가 없으니까. 꿈을 이끌어줄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꿈을 꿀 환경 자체가 그냥 땅바닥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냥 갑자기 땅 쑥 꺼져버린 거야. 자고 일어났더니. 그런 느낌이고 사실은 저희 학교가 뭐 제가 학교의 실명을 언급하기는 좀 그렇다고 생각해서 제가 다니는 제 모교에
제가 대학 다닐 때 저희 학교에서 한 해 졸업생 한 30-40명 정도 삼성전자에 취직을 했었어요. 저희 과가 이제 전자공학과니까. 근데 이제 1년에, 그러니까 최근 졸업한 이제 학부 후배들을 보면 한두 명이 겨우. 그게 이제 불과 3-4년 전. 좀 피부로 너무 많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삼성전자 하면 이제 모두가 이제 가장 가져가고 싶어 하는 워너비 양질의 일자리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예. 현실이고요. 그 우리 나수환 동지께서도 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수학 나중에 학교를 마치고 나서 뭐 어떤 일을 하고 싶다. 저는 전에 들었어요. 기억하고 있고요. 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는 이제 제가 학교는 밝히지 않겠지만 저는 이제 사학과 출신이었고 이제 작년에 이제 제가 그 역사 임용 관련해가지고 교직 이수자로 선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역사 교육을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뭔가 이제 대한민국의 그런 이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정의라던가 대한민국 현대사에 대한 그런 이제 올바른 역사를 가르쳐야 된다고 보는데 너무 이제 교과서가 많이 좌편향돼 있다. 어떤 식에서 좌편향이 돼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 정국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불법 사기 탄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교과서에서는 촛불 집회는 합법적이고 아주 안정적인 그런 이제 민주주의에 꽂히고 민주주의의 그 절정에 달한 그런 시민 혁명이었고 촛불 혁명이었다. 그리고 국회는 합법적으로 탄핵 소추안을 가결을 한 거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그 2017년 3월 10일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그 탄핵 그 이제 파면도 그것도 정당한 것이다라고 기술이 돼 있어요. 그 옛날에 네. 조선시대에 노론소론하면서 그 나라 조묘사직 다 망쳐먹은 놈들도 다 지들이 그때 당시 네. 역사 쓸 때는 다 맞고, 그렇습니다. 뭐 반정할 때도 맞고, 세조도 그 자기 조카 죽일 때도 자기는 정당했고 다 그렇게 썼어요. 예,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또 아무래도 역사 교과서 문제 보면은 그러니까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때는 무조건 독재고 무조건 민주주의가 후퇴한 시기입니다. 근데 지금 교과서에서는 80년대 운동권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발전시켰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해왔던 것처럼 기술을 하면서 지금의 현 집권 세력을 이제 그 집권 세력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역사 교육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제 역사를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박정희 대통령 때까지는 저는 자유민주주의의 발전기라고 봐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부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쇠퇴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정의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헌법과 법치, 그리고 국민주권, 삼권 분립, 반공산주의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지금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에 가면서 이게 계속 자유민주주의가 쇠퇴를 하기 시작했고 그 정점이 그 자유민주주의 몰락의 정점이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 정국이었고 박근혜 대통령님의 불법 사기 탄핵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후퇴하기 시작했고 몰락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많은 요새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그 이제 약간 어떤 모 학교에서 이제 문재인 빨갱이라고 썼다고 반성문을 쓰게 한다던가 뭐 아니면은 뭐 2년고 뭐 학생들이 뭐 이제 그 전교조 교사의 맹목적인 그런 반일 교육으로 인해 가지고 반발을 하는 그런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역사 교사가 돼서 나는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해서 나는 학생들한테 올바르게 가르쳐주고 싶고 일방적으로 박정희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님이 독재를 하지 않았다. 잘한 면도 있었다. 이 잘한 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 정국에 대해서도 이게 교과서에서는 이게 합법적으로 되어 있지만 실상은 이것은 이제 그 김무성, 유승민 등의 그런 부패한 정치인들이 죄 없는 대통령님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그런 이제 종북 좌파들과 이제 기획을 해서 탄핵을 시킨 거고 그렇게 해서 자유민주주의가 탄핵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는 그러니까 너무 좌편향된 역사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대한민국은 이렇게 발전했고 우리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해서 이렇게 지켜가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역사 교사가 되는 거죠. 하고 싶은 거. 네. 좌편향된 이 역사 교육에서 학생들한테 제대로 된 우파의 관점 혹은 이제 제대로 된 이런 탄핵의 진실이라는 걸 알려주는 교사가 되고 싶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저는 그 얘기 듣고 참 좋은 얘기고 정말 진짜 그런 분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근데 한 명이 그렇게 해봤자 사실은 의미가 없고 특히 현직 만약에 교사로
일하는 입장에서 그런 얘기가 하는 게 가능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정교조라는 조직은 아예 이미 자리를 잡았으니까 뭐 그럴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정교조들도 역사학자들도 그렇게 교과서가 그렇게 되기까지는 수십 년간 외부에서 역사학자의 시점으로 단체의 시점으로 계속 뭐 제 말로는 이제 궤변 혹은 이제 역사 자기들만의 해석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했던 역사가 쌓여서 이제 그렇게 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정치와 이제 그런 사회단체 콜라보레이션이죠. 아니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공화당 뭐 입당할 때도 제가 이렇게 뭐 힘들게 이게 투쟁할 것도 알면서도 저는 우리 공화당에 입당을 했고, 그리고 저도 이제 역사 교육을 공부를 하면서 전교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전교조가 이제 좀 장악을 하고 있다는 건 저도 압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런 이제 잘못된 역사관을 바로잡지 못하면은 우리 미래의 그런 청년 세대들이 이제 그렇게 편향된 역사관을 가지고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만은 막아보고자 저는 이제 그 교사로서 그래서 양심적인 그런 이제 교사가 돼서 이렇게 너무 편향적인 역사를 가르칠 게 아니라 약간 좌파나 아니면 우파의 시각에서 그 양쪽의 그런 시각을 가르친다던가 아니면은 이게 너무 좌편한데 역사 쪽에서 좀 이걸 보충을 해서 이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은 잘한 건 잘한 거대로 인정을 하고 아닌 건 아닌 거대로 하면서 이걸 알려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미약하지만은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면서 해보고 싶다. 그렇습니다. 예. 그냥 한마디로가 아니고 네. 말이 헛나왔는데 내가 그냥 한 명의 학생, 두 명의 학생에게 내가 그냥 바른 역사를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우리나라의 역사 교육이 바로 잡혀야 된다라는 최종적인 목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가 앞서 일자리 얘기 때도 마찬가지지만 일자리는 민노총이 맡고 있고 대한민국 교육은 정교조가 맡고 맞습니다. 있다는 말이죠. 그 좌파 단체들의 영향력이 너무나 크고 조직이 탄탄하고 자금력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깨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지금 현재 청년 일자리들을 맡고 있는 주범 민노총에 대해서 지금 현재 청년들이 잘 인지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모르지. 민노총에 대해서 글쎄요, 이제 많은 이제 청년들은 그런 거를 잘 모르죠. 잘 모릅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청년의 일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민노총이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의 노동계를 다 장악을 해가지고 지금 계속 고용 세습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고용 세습을 이제 해가지고서 이제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가로막는 주범이 약간 민노총의 역할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청년들이 알면 좋겠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들이 좀 많이 둔감하고 모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우리 같이 같은 청년 나이대로서 그런 사실을 말해줘도 처음엔 잘 안 믿잖아요, 맞죠? 안 믿어요, 잘. 진짜 안 믿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 더 살았다는 일 보면은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학교를 다닐 때는 경상도 사투리 또 나옵니다. 네, 사투리 나오고요. 네. 천지도 모른다. 사실. 천지도 모른다는 경상 사투리인가요? 천지 빼까리도 모른다. 천지 빼까리는 경상 사투리. 천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 본인이 세상을 다 아는 것 같지만 막상 살아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모르는 거 천지 빼까리. 그러니까 막상 사회에 나오기 전에 나는 꿈을 꾼다고 했잖아요, 대학생들이. 이거 제가 보는 관점이에요. 여기 뭐. 꿈꾸고 대학 졸업하는 애들 거의 없어요? 여기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셔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은 내가 지금 공부를 안 하지만 본인은 취업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원하는 직업장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화이트 칼라가 되지 블루 칼라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막상 현실에 나오면 블루 칼라가 돼야 되는 현실이 더 크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전문직 뭐 이런 거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무직 직원을 뽑는 데는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블루칼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부딪혀. 부딪히는데 그 블루칼라도 노조가 다 막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막상 나오면은 그 취업 구멍이 낙탑과 반 구멍에 들어가는 진짜 그 상황인데, 그러니까 아직 학생분들은 모르죠. 그러니까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막상 나오면 알게 된단 말이죠. 아직도 이걸 모르지만 사회에 나와서 부딪히는 벽은 제가 말씀드리건데 훨씬 더 높고
두껍고 넘기가 학교 다닐 때가 힘들단 말이죠. 따뜻하고 좋은 곳이에요. 그렇습니다. 물론 학교가 너무 현실의 그 차가움을 안 가르쳐줘서 문제기도 한데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냥 체감하지 못한 채 민노총 나빠 그냥 쟤들은 데모만 하고 막 나빠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내가 진짜 붙이면서 내가 저 새끼들 때문에 취업이 안 돼. 피해를 겪고 라고 하는 거는 조금 다른 문제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눈물 젖은 자소서를 100장 이상, 100편 이상 안 써보면 그거는 취직 준비해봤다고 말을 못해요. 몇 장 써보셨어요? 저도 꽤 많이 써봤죠. 저는 근데 하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저희 당으로 일을 계속 했기 때문에 저희 제 또래 애들보다는 많이 안 써봤죠. 근데 이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저도 전자공학과니까 애들이 다 자기 졸업하면 자기는 반도체를 설계하고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럴 줄 알았는데 진짜 막상 가면 진짜 다 자기만의 꿈을 꾼다고. 심지어 설계하는 애들도 그 설계를 하려고 그 현장에 들어가 봐야 돼요. 결국에는 이제 블루 칼라와 화이트 칼라라는 그 개념 이 자체가 제대로 된 그 분야의 일을 하려면 어차피 불분명하고 만약에 하여튼 그런 좀 몽상 같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다른 얘기 좀 넘어가 볼게요. 저는 아까 이 얘기를 물어보고 싶었는데 또 청년 얘기가 나오다가 다른 파트의 청년 얘기가 나와서 민노총 얘기가 나와서 못했는데 그 사학과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같이 공부하는 그 애들 있잖아요. 예. 걔네들이 바라보는 탄핵의 관점. 그러니까 본인만큼은 아니더라도 탄핵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는 애들이 일부라도 있는지 아니면 아예 본인 빼고 전무한지. 글쎄요. 그런 얘기를 안 나눠보죠. 제가 약간 이제 사학과에 있을 때 이제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지 않아서는 모르겠는데 이제 제가 아는 그 타학과의 다른 과의 친구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친구가 한 명은 있었어요. 한 명. 네, 한 명 몇 정도. 명 중에 한 명. 그러니까 약간 제가 이제 그럼 전체 중에 한 명 아니에요? 네, 내가 전체 중에 한 명 정도 아닐까? 그래서 그만큼 이제 지금의 그 세대들이 박근혜 대통령님의 그런 탄핵에 대한 그 부당성이라든가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업적 자체를 몰라요. 관심이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취직이 얼마나 잘 됐는지를 모르거든, 또 애들이. 피부를 안 느껴.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졸업을 늦게 했으니까, 그 애들, 박근혜 대통령 때 취직이 얼마나 잘 되는지. 그리고 바로 문재인 들어서고 한 해 뒤인데 애들이 얼마큼 취직이 안 되는지. 저는 한 해 한 해 그 피부로 봐왔기 때문에 좀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진짜 역사학과 애들의 그런 게 좀 궁금했었는데, 네. 아쉽네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신기한 게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잘못했다고 말한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설득을 안 해도. 근데 걔는 문재인을 지지를 했어. 그러니까 지금 지지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안 만난 지가 한 2년이 넘어가지고. 그때 2년 전쯤 상황에서 박근혜 탄핵은 솔직히 힘없으니까 된 거 아니야. 지 입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나는 문재인 좋아.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라고 했는데 걔가 얘기했던 게 지금 다 깨졌거든요. 지금 만나면 어떨지 궁금하긴 합니다. 저는. 탄핵이 잘못되었는데 문재인도 지지한다. 그러면 그 사람 논리가 제일 저는 참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문재인은 탄핵이 아니어도 선거로 됐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당과 진실의 여부랑 상관없이 그냥 자기의 호불호 그러니까 정치는 우리랑 상관없는 그냥 선거하러 가보지도 않는 애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호불호로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정확한 우리 입장에서 뭐 정치를 바라보는 가장 투표 안 하는 사람 얘기는 의견도 아니야. 아니, 무지랭이 고민이다 이럴 수 있는데 그런 사람도 있더라. 투표 안 하는 사람 걸러. 그리고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그 아까 최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때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그때 취업이 조금 약간 잘 됐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박근혜 대통령님이 추진했던 개혁이라고 저는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님 때는 4대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뭐냐면은 규제개혁, 그리고 노동개혁, 그리고 교육개혁, 네, 그리고 네, 여러 등의 이제 많은 개혁을 했었는데 공공개혁 이렇게 해서 4대 개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공공개혁을 하면서 이제 공기업이라던가 공무원 연금 개혁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국가에서 나가는 그런 채무라던가 돈을 이제 많이 줄이고 그 돈을 가지고서 약간 청년 일자리 문제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그 기업 약간 고용의 문제를 또 해결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노동개혁이라고 하는 게 민노총을 그냥 무작정 때려잡는 것이 아니라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가지고서 약간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해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규제개혁이라는 것은 기업의 그런 이제 규제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법인세가 많이 높다던가
아니면 어떤 기업에 어떤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러이러한 규제가 있어. 근데 규제를 좀 완화를 해줘가지고서 기업들을 좀 이제 잘 하게 해줘가지고 이 규제 개혁을 통해서 기업을 또 활성화시키는 그런 개혁을 했었고, 그리고 교육 개혁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좌편한대 역사 교과서를 수정을 해가지고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은 그거를 이제 그 미래의 청년 세대들에게 올바른 역사관,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역사를 편향돼서 아는 게 아니라 이게 약간 좀 균형 잡히게 알아가지고서 알아야지만 청년들이 해외에 나가거나 대한민국을 알릴 때 대한민국을 발로 알릴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교육개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그런 일자리 문제가 어느 정도는 좀 좋았던 이유가 그런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이 추진하셨던 4대 개혁이었던 거고, 그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서 좌파 기득권 세력들,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전교조라던가 아니면은 그 민노총 같은 그런 이제 기득권, 좌파 기득권 세력들을 세게 부딪히다 보니까 뭔가 이제 그게 큰 마찰이 있었고, 그게 약간 이제 좌파 기득권 세력들이 이제 그 약간 언론하고 그리고 위장 우파들과 그리고 종북 좌파 세력들이 연합을 해서 그게 이제 되치기를 당해서 박근혜 대통령 불법 사기 탄핵으로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야, 오늘 안 나오셨으면은 진짜 뭐 어떡하실 뭐 뻔했어요. 어떡하실 일사천리로 다다닥 하셔가지고. 거의 약간 방언가듯이. 아니 약간 좀 우리가 인터뷰를 따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교육을 받고 있는 느낌이 맞아요. 조금 들어요. 당원여러분 어떠세요? 방언, 그러니까 예. 그 교회 목사님들이 여러분 방언 터지듯이 이렇게 막 다다다다다 음. 하시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쌓인 게 많으셨나 봐요. 근데 저는 얘기하시다가 약간 그 생각 들었어요. 아까 전에 공무원 공공개혁 네. 그 얘기 하시다가 저번에 진채고도 그때 저랑 같이 있었거든요. 한 몇 년 전에 2년인가 3년 전에 네. 우리가 지방을 갔었는데 뭔 일로 갔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뭔 일로 가면서 거기 시장이나 이런 데를 방문을 하고 우리가 이제 우리 당을 알리는 약간 그런 거였어. 그런 하는 거였는데 그 중에 어떤 한 분이 제가 어쩌다 보니까 저도 연설을 하라 그래서 연설하고 내려왔는데 저한테 막 따지시더라고요. 자기도 이제 탄핵 잘못된 거 아는데 뭐 하는 짓냐고 막 하길래 얘기를 들어봤더니 자기는 공무원인데, 그러니까 현직 교사인데 왜 그렇게 모든 교사 혹은 이제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한 박근혜 대통령 그건 나도 마음에 안 든다. 왜 이렇게 싸잡아서 욕을 하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뭐 이제 국가적 단위 입장에서는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해야 되는 게 이제 미래 세대를 낳아야 돼. 이 나라의 밑빠진 독을 없애기 위한 하나의 필수적인 개혁이라면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미래에 가질 밥이라 그래야 될까요? 이익. 자식들이 먹을 밥 뺏어가는 거고 옷 뺏어가는 거고 우리가 살 집 한 평을 뺏어가는 거고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되게 거기에 이제 발작이라는 표현을 어른한테 쓰긴 좀 그런데 되게 이제 엄청 열변을 토하시면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니, 좀 일단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저는 이 태극기 들기 전에 옆에 그냥 아는 지인 그냥 우파 지인분들의 이 말을 참 이해를 못했거든요. 좌파 10년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 이 말을 참 이해를 못했어요. 좌우의 개념도 없었지만 그런데 많은 사업하시는 분들께서 항상 뭐 하시는 말씀이 그냥 좌파 10년이 대한민국 다 망친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딱 맞는 게 그때 좌파 지도자 두 사람이 연달아서 하면서 지금 대한민국 다 엉망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당장에 앞으로 뭐 자기 연금이 줄어드는 것만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지금 줄이지 않으면 그 다음은 1원도 못 받는다 이거예요. 근데 국민연금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살림 제대로 안 살면 자기가 10만원 적게 받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한 푼도 못 받는다니까요. 근데 그게 진짜로 대부분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소상공인 플러스 자기가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뼈저리게 느껴요. 근데 평범하게 자기가 그냥 회사에 돈 타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흔히 말하는 화이트 칼라, 흔히 말하는 그냥 뭐 불가촉 노동계층인지 모르겠는데 자기들 표현으로는, 좌파들 표현으로는 하여튼 그냥 노동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회사가 돈 주니까 자기들은 뭐 회사 그 나라 경기가 좋든 뭐 회사가 자금 상황이 나빠지든 말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그냥 관심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자기 일자리 없어지면 세상 탓하고 남 탓하고 회사 사장 욕하고 회장 욕하고 그러기 바쁜 거고. 그런 거 보고 있으면 근데 저는 아까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좌파 10년이 아니라 좌파 15년 아닙니까? 문재인 포함해서 아니 그거 예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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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파 탈을 쓰고
집권한 또 좌파 한 명 있지 않습니까? 그 뒤로 10년이지. 솔직히 말해서 15년이라고 보지. 왜냐면 정교조 민노총 그때 다 때죠. 좌파 10년이 망친다고 다 그러고 다 좌파 하셨어요. 15년이라고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은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네. 아까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게 그 이제 연설을 하셨는데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 그랬잖아요. 어떤 교사분이. 근데 지금 이제 논의되고 있는 그 재난지원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당장 받을 때는 좋겠죠. 당장 받을 때는 그냥 이게 좀 약간 자영업자들한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고 노인분들한테도 약간 이게 이거 공짜로 돈 받는 거 좋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주는 돈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국가 채무하고 그리고 국민들의 세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2020년만 해도 4번이나 추경을 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근데 그 재난지원금을 주는 게 지금 당장은 좋을 수는 있겠지만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미래 세대의 그런 이제 빚하고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게 나중에 다 그런 국가 채무를 청년 세대들이 다 갚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국가 채무가 쌓이게 되면 또 국가가 부도가 날 수 있는 상황이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자,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시점에 서울시장 얘기 아까 하시고 싶은 얘기가 저희 받아봤는데 서울시장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네네네. 서울시장 얘기를 좀 넘어가고 싶은데 정치 얘기를 하니까 또 넘어가 볼게요. 예. 저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이제 보수가 맨날 지기만 했던 보수를 창칭하는 그자들이 맨날 지기만 했던 것들이 진짜 뭐 이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한 뭐 노선 단계라든지 뭐 청사진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각자 도생 자기가 정치인 뭐 국무총리 그 이후 대통령까지 자기가 하고 싶은 정치 욕심에 의해서 그 개인적인 노선 혹은 사단의 그런 이해관계가 있을 뿐이지 확실한 국가를 이끌어가기 위한 청사진이 있는 리더라는 느낌이 저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나경원의 오세훈, 오신환, 조은희 말하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애가 1억 천을 주니 30만 공공 그 주택을 만드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또 서울시장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정말 많으셨더라고요. 뭘 확 들어오시네. 네. 이제 서울시장에 대해서 그냥 이제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서울시장 관련해가지고, 약간 이제 국내힘 쪽에서, 나경원이가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약간 출생하면 얼마, 아니면 결혼하면 얼마 해서 1억 1,700만 원을 준다. 오세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청년 창업 이런 센터를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청년들의 그 취업에 활용을 한다. 그리고 오신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년 이제 그런 이제 주택을 2만 가구를 만들어서 준다고 하는데, 저는 그 정책 자체가 청년들이 원하는 것 자체는 일자리 문제인데 청년들은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그게 취업을 못 하는 건데 돈을 준다고 해서 가구를 준다고 해서 그게 이게 청년들한테 먹힐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요. 실질적으로 청년들의 일자리를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은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을 좀 잘 살게 해가지고서 이제 그 기업이나 자영업을 좀 활성화시켜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부터 그걸 해야 되는데 약간 이제 이 국내심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자기들이 솔직히 지금 국내심이 제일 야당이라고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애들이랑 온몸으로 싸우지 않잖아요. 저는 약간 이제 중도 좌파라고 보는데 약간 그냥 더불어민주당 애들하고 싸우지도 못하는데 그냥 좌파들 서울에 지금 거의 좌파들이 거의 장악을 하고 있다시피 하잖아요. 더불어민주당 구청장이 25개 중에 24개가 더불어민주당이고 이제 약간 민노총 세력이 또 강성하니까 약간 좀 좌파 기득권 세력들하고 싸우기 싫고 투쟁하기 싫으니까 약간 좌파 포퓰리즘 정책을 펴가지고 청년들이 진짜 바라는 일자리 문제는 해결을 안 하고 뭘 주겠다 하면서 포퓰리즘 정책만 막 남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약간 이제 안철수하고 국내심하고 단일화를 해야 되고 이제 전광훈 쪽도 해서 단일화를 하자고 야권 단일화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저는 왜 우리 공화당을 빼는지 모르겠어요. 왜 우리 공화당을 왜 뺍니까? 우리 공화당 자체가 거의 이제 약 50만 명 정도의 당원이 있고 서울시에도 1만 명의 책임당원과 10만의 일반 당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님이 탄핵 무효를 외쳤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퇴진을 외치는 당이에요. 그럼 기존의 보수 우파잖아요, 우리 공화당이. 근데 그 세력을 껴안지 않고서 그냥 국내심하고 안철수 쪽에서만 단일화 논의를 하고 전광훈 쪽하고도 또 얘기가 안 되잖아요, 또. 그런 식으로 우리 공화당을 배제한 야권 단일화로 가면은
어떻게 선거에 이기겠느냐. 아마 예. 걔네들이 우리를 아예 일부러 배제를 하려고 더 노력할 거예요, 내부적으로. 네. 근데 배제를 하려는 이유는 음. 우리랑 얘기를 하면 일단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자신들이 잘못했던 그 원죄가 네, 있으니까. 원죄의 역사에 네. 대해서 이거를 짚고 넘어갈 우리랑 연관되면 될수록 네, 언젠가는 그렇습니다. 해야 되는 숙제이기 때문에 네. 그거 자체를 거부를 하는 것이 되지만 저는 좀 그 생각도 들어요. 아까 말씀하셨겠지만 서울에 우리 당원만 10만 명이잖아요. 그 표가 이제 모든 분들이 표를 안 한다 쳐도 반만 만약에 투표를 한다 쳐도 서울시장의 당락을 충분히 결정 지을 수 있는 캐스팅 보트거든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제 슬슬 이번 선거를 기점으로 본인들이 깨닫느냐, 이번 선거 이전에 깨달아가지고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가,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솔직히 이제 더 이상 그들이 아예 배제를 하고 무시를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네. 이미 반석에 올려놨고 이미 이 시점부터 시간 문제가 뭐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고 빠르면 1년 혹은 몇 개월 후가 될 수도 있는데 시간 문제일 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결과적으로 역사적 정치권에서 짚고 넘어갈 수순을 우리 공화당이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소위 말하는 대깨문들이라고 하는 세력들도 껴안는 약간 이제 대깨문들 같은 경우에는 그쪽 좌파 진영에서 말하면 집토끼란 말이에요. 집토끼. 네. 그 세력을 이제 안고 가는데 소위 그 제1야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계속 그냥 중도로 외연 확장을 하자 그러면서 정작 자신들을 지지했던 기존의 그런 보수파 세력들 뭐 탄핵 무효를 외치고 아스팔트에서 태극기를 들고 투쟁을 했던 진짜 그런 보수파 세력들을 뭐 그거하고 내쳐버리면서 그냥 중도로 외연 확장을 하잖아요. 네. 저기 좌파 진영에서는 자기들 집토끼 지지하던 집토끼들을 끌고 안고 가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냥 보수를 다 버려버리고 그냥 그 보수파를 지지했던 기존의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라던가 탄핵 무효를 외쳤던 자들이라던가 뭐 사이로 부정선거라던가 아스팔트에서 태극기를 들고 투쟁했던 그런 기존 보수파들을 그거라고 내쳐버리고서 어떻게 집토끼를 잡지 않고서 그 선거를 이기려고 합니까? 아, 답답하시겠네.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요. 참. 네. 그런데 그렇게 안 해도 선거는 이겨요. 그렇더라고. 걔들은 예. 그걸 아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조금 관점을 달리 보는 게. 예, 약간, 네. 우리가 너무, 그냥 우리 공화당이 국민의힘에게 너무 비토하면서 우리를 왜 껴안지 않냐, 우리를 껴안아라, 이렇게 저는 없어요. 징징대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게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저희들이 우파를 껴안아야 되는 명목으로 탄핵에 대한 뭐 사과 하지 않고 우리를 막 그래 다 들어와, 믿고 가자. 다 우리 국민에게 같이 해. 우리가 더 난감해지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고, 이제,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이제 저도 솔직한, 저는 그건 우리 당원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니까요. 문제라서 있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안 받아들일 거란 말이죠. 그렇지. 그러면 안 받아들이면 우리가 나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저 사람도 손을 내밀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니네 왜 우리한테 손을 안 내밀어? 왜 우리를 껴안지 않아?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자기들 길을 그대로 가면 갈수록 결과는 나중에 말해준다는 거예요. 결과가 표로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이 말도 저는 좀 조심스럽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 우리가 뭐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삼자가 말을 할 때는 굉장히 다른 양쪽 세력들에게 영향력을 알려주는 것 같지만 그 말하는 당사자가 우리가 됐을 때는 상대방에 대한 으름장이나 협박으로 들려요. 우리가 너희 한번 떨어뜨려 볼까? 우리가 움직이면 니네 떨어뜨린다? 안 되지. 우리 5만만 찍으면 니네 안 돼. 이 말은 결국 우리 스스로를 우리 분열 세력으로 가두는 말일 수 있다. 저는 약간 그런 우려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아까 표정이 계속 나빴거든. 한 2, 3분 안 좋았다 그랬죠. 내가 계속 이러면서 웃었잖아요. 웃었는데 이거 화면을 보는데 진짜 표정이 너무 이제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각자 생각은 다른데 저는 맞아요. 약간 다 그런 다를 수 우려도 있다. 있어서 결국 우리가 그냥 말로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우리는 우리 갈 길 가고 그냥 뭐 그럼 되는 거지. 너무 제가 저기서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해서 정치적으로 평가를 하고 하면은 기존의 정치인들의 사고의 틀에 우리도 들어갈 수 있다. 깨르친다. 저는 약간 그런 우려도 있어요. 네. 아까 전에 제가 그래서 너무 웃겨가지고 표정만 해가지고 제가 승원군 얘기가 웃겨서 제가 이러고 있었던 게 아니라 옆에서 표정이 너무 쭈하니까 또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이지? 최고 왜 그래요? 이러면서 내가 할라 그랬는데 승환군한테도 못 껴들었고 그다음 바로
야가지고 못 끼어들어가지고 얘기를 못했어요. 네. 아 너무 웃겨가지고. 아, 저도 약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는 그 이제 단일화라고 하는 부분이 솔직히 저도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제 그 국내 심이라던가 아니면 안철수 쪽이라던가 정광훈 쪽에서는 그 탄핵에 대한 그 원죄가 있잖아요. 그 탄핵을 인정할 수 없고 걔네들이 진짜 그 보수파를 통합을 하려면은 그 불법 사기 탄핵에 대한 자신들이 저지른 것에 대해 사과를 해야 되는데 사과를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기득권을 던지는 것이고 그게 정치적으로 자기들한테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단일화가 안 되기 때문에 저도 우리 공화당이 이제 그거를 이제 자기 얘네들하고 통합을 안 하고 가는 것도 저는 이제 그 현실적으로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약간 이제 저는 이제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기려면은 우리 공화당을 포함하지 않은 단일화 없이는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이길 수가 없다. 그리고 아까 조원희 대표님이 뭐 이제 5번씩이나 단일화를 제안했는데도 그거를 이제 못 받아들이면은 우리가 보수 분열의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 국민의힘이나 안철수나 정광훈 쪽에 보수 분열의 책임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세 명의 청년들 20대, 30대, 40대예요. 이렇게 세 명의 우리 공화당 청년들이 있는데도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참 사람은 다 다르구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어찌됐건 서울시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얘기 뭐 하시고 싶은 얘기 마무리가 있으면 그 얘기 끊어주시고 시간이 이제 무한정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얘기로 넘어가든 하겠습니다. 예? 말씀 먼저 해주시고요. 마지막 멘트인가요? 아니, 서울시장에 서울시장에 대한 대해서. 자신의 견해에 네, 대해서. 아까 막 얘기하시던데 이제 네. 좀 약간 분위기가 산만해져가지고 마무리를 못 지으셨잖아요. 아, 그래서 약간 이게 보수 분열의 책임을 막 우리 공화당한테 떠넘기는 거는 약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약간 이 불법 사기 탄핵에 대한 거를 매듭을 짓지 않고 약간 이제 우리 공화당을 배제하면서 가려고 하는 국민의힘이라던가 안철수 쪽이나 정광훈 쪽에 저는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이게 우리 공화당이 분열 세력이다라고만 또 할 수 없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슬슬 마지막으로 가는 이제 주제를 던져볼게요. 예. 저 어제 3.1절 이제 저희 친중 매국노 토착 매국노 문재인 척결 문재인 우리, 척결. 네 이렇게 무사히 행사를 마쳤는데요. 네. 나갈 시점에는 네. 마쳤는데 참 이게 그렇습니다. 1년에 몇 번 안 되는 3.1절, 8.15 개천절 이런 날에는 우리 참 집회를 크게 하면서 우리 목소리를 한 곳에 모아서 문재인을 압박하는 그런 저항 운동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없었잖아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구인 방역수칙 지켜가면서 100여 군데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이 코로나 방역, K-방역이 국민을 억압하는 정치 방역의 수단으로 쓰이는 거에 대해서 한마디 어떻게? 문재인 저는 항상 첫 번째 질문이 그렇게 묻고 싶어요. 다른 친구들이 알고 있는지. 정치 방역에 대해서요. 약간 이제 최근에 좀 이슈가 됐던 게 백기환 씨 장례식에 대한 그런 문제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K 방역이라 그래가지고 거리두기를 지켜야 되는데 뭐 거리두기를 지키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말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정부 당국에서.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서 그 집회를 했잖아요. 1000명이 모여가지고 뭐 집회를 하고 그러면서 좌파들 행사는 뭔가 이제 그렇게 하도록 놔두면서 왜 유독 우파 집회만 이렇게 탄압을 하느냐. 이게 정치 방역이 아니냐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약간 이제 제 또래에 있는 청년들은 그거를 잘 못 느껴요. 아이 뭐 그냥 정치에 관심이 없고 아이 그냥 뭐 그걸 탄압하면 탄압하는 거지라고 그냥 생각을 하는데 아니 그러면 진짜 네. 거리두기 하라면 그냥 거리두기 하고 집에 들어가면 집에 들어가고 마스크하면 안 걸리는가 보다 그냥 이렇게 다 잘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요. 논리적인 사회 비판적인 그런 생각이 없이 요즘 애들 뭐라고 그러냐면 예. 그냥 그러니까 법이랄까 사회가 말하는 대로 고분고분 따르는 게 선진 시민이고 참된 시민이라고 그렇습니다. 참된 약간. 국민이라고 생각하는 애들 많아요. 그게 자기의 도덕성 윤리성이 그걸 잘 하면 무작정 오른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애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간세포. 한번 이런 얘기 해가지고 우리 한채구님한테 이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도 잘못 이 본데. 말을 들었어요. 진짜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말 잘 듣는 인간들이었냐면서 그러면 지금 엄마 아빠 말도 그리 잘 들었냐고 지금 그래갖고 그거 먹고 사냐고
엄마 아빠 말 잘 들었으면은 딱 공부 열심히 해서 전부 서울대 갔지. 엄마 아빠 말은 안 들으면서 무슨 대통령 문재인 말 쳐듣고 그러냐고. 야, 잠깐만. 이 얘기 들었었던 것 같아. 이 얘기 들었었던 것 같아. 제가 그때도 얘기 들었었던 것 같아. 이거 문브레이커스 예전본에서 이 얘기 나왔었던 것 내가 같은데. 그때도 흥분해가지고 그 말 한 기억이 나거든요. 오, 데자뷰. 진짜 방금 데자뷰였어요. 그대로 방금 그 느낌이 딱, 너무 시절이 나왔어. 그만. 그만. 그런 이제 청년들은 이 K방역이 통제 수단으로 쓰이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 K방역이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저도 이제 K 방역에 대해서도 이게 약간 정치 방역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설날에 약간 이제 5인 이상 모이면은 이제 가족들끼리도 모이면 막 과태료 부과하겠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면서 막 통제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설날에 5인 이상 모이지 못하게 통제를 한 게 저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문재인이가 최근에 이제 북한 원전 문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탈원전도 이제 조작을 했고 여러 가지 이런 비리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설날에 이제 사람들이 모이면은 문재인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그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내 생활이 좀 많이 힘들고 내가 하는 일이 예전보다 많이 안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정부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5인 이상 그 통제를 한 것이고, 그리고 그 청년들이 잘 모르는 게 요즘에 코파라치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코파라치라 그래가지고 코로나 방역 수칙을 어긴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과태료를 물리고 그 돈을 받아가는 상금 받고. 네, 그런 코파라치들이 있는데, 그게 그런 식으로 이제 국민들하고 국민들끼리 서로 감시를 하게 만들어가지고 통제를 하는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통제국가. 네, 통제 국가가 되어 우리랑 국경을 맞닿고 있는. 북쪽에 국가를 떠올리게 만들고. 네, 북한하고 바다 건너서 네. 가까이 있는 또 중모 국가를 또 생각하게 만드는. 네, 그렇습니다. 그 문재인이 그런 걸 코파라치를 많게 만들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먹고 살기 바쁘고 내가 돈 잘 벌면 그런 거 한다 해도 아무도 없어요. 신경도 그렇습니다. 안 써요. 예, 풀돈 그렇습니다. 가지고 이런다니까. 그래, 근데 한 가지 놀지, 일 없지, 돈 없지 돈 없지. 하니까 이렇게라도 벌어볼까 하는 그걸 이용하는 사람의 거죠. 심리를 어떻게 보면 똑똑한 애들이니까. 간악하다 그래야 되나? 일 바쁘고 돈 많아봐. 야, 미쳤어, 그 짓거리를 하게 내가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그거나 찍게? 이 말 바로 나오지. 하여튼 이 코로나 방역 수칙, 코로나라 쓰고 저희 중국 폐렴이라 했고 하여튼 그런데 너무 하고 싶은 얘기 많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 청년들 솔직히 청년들도 인지도 못 하고 있다고 예, 하니까 맞습니다. 좀 인지 많이 못 더 화나기도 하는데 해봤자 네. 한도 끝도 없고 딱 화면 보면서 문재인과 문바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없어요? 계속 이제 맹목적으로 이제 문재인만 믿다가 나중에 나라 망하면은 누구를 탓할 겁니까? 진짜 계속 그렇게 문재인만 그렇게 이제 지지를 하고 그렇게 있으면은 대한민국에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좀 깨어나셨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에 이렇게 더 망해가지고 진짜 베네수엘라 꼴 나도 문재인 지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망해가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진짜 욕 나올 텐데 정말 점잖하게 얘기해. 예. 너무 이렇게 그렇다고 이제 욕을 쓸 수는 없으니까. 아니, 이렇게 자발적으로 신청하셔가지고 나오셨는데, 예. 저희가 너무 진행을 매끄럽지 않게 해가지고 하실 말씀을 다 못하신 건 아닌가, 대략 좀 걱정이 많이 되네요. 네. 시간이 마쳐야 될 제한적인 시간이니까, 그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 포함! 우리 당원분들에게 또 인사 말씀까지 해주세요. 네, 진짜 요새 또 코로나 전국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 무효를 이제 그거 알리기 위해서 전국에서 이제 많은 서명들을 하시고 기자회견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정말 너무 존경스럽고, 그분들이 저는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저는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 선생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들이 계속 이제 태극기 집회를 나오시는 어른들이나 어르신분들을 진짜 많이 욕을 하는데, 이게 박근혜 대통령님의 그런 이제 불법 사기 탄핵이라고 하는 게, 그게 이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 헌법과 법치, 국민주권, 반공 등의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사건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회복을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그런 어르신들과 그리고 어른들이 태극기를 들고 투쟁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투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청년들은 이게 뭐 윤석열을 지지를 하면은 뭐 이제 좀 자유대한민국이 회복이 될 거야. 국내심을 지지를 하면 자유대한민국이 회복이 될 거야. 뭐 좀 나아질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님의 그런 불법 사기 탄핵에 대해서 밝히지 않는 이상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바로 세워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러면 청년들은 도대체 이 자유대한민국이 무너질 때 도대체 뭘 하고 있었습니까? 뭘 하고 있었길래 어른들에 대해서 그렇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를 하고 발전을 이끌어 오셨던 어르신들에 대해서 왜 욕을 합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약간 이제 좀 청년들이 알아가지고서 그분들에 대한 이제 욕을 저는 안 했으면 좋겠고, 청년들도 좀 깨어나가지고 이 잘못된 이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해서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당원분들한테 짧게 인사. 네? 당원분들한테는 말씀을 못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이제 당원동지 선생님들 진짜 저는 이제 이렇게 뭐 기자회견을 하고 서명대를 이렇게 매주 하면서 이렇게 그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회복하기 위한 투쟁을 한다고 보고 있고, 저는 진짜 이제 많은 분들이 진짜 자랑스럽고 진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당원동지 선생님들의 그 이제 투쟁이 지금은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외면을 받고 그렇게 지금은 이렇게 뭔가 알아주지 않지만은 나중에는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재평가가 되어서 그런 태극기 집회라던가 서명대 투쟁이 대한민국의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회복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을 이게 무효화돼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그런 투쟁이었다라고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제 교사 얘기 했었잖아요. 교사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교사가 되면은 그 박근혜 대통령님의 그 불법 사기 탄핵에 대한 그런 부당성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재평가하는 책, 그리고 태극기 집회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 그런 책. 그러니까 태극기 집회 자체를 그냥 극우들의 집회, 뭐 틀딱들의 집회, 뭐 그냥 극우 보수들의 집회라고 하는데,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님의 불법 사기 탄핵의 문제를 밝혀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체제를 회복하기 위한 구국의 투쟁이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는 그걸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는 그런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좌파 진영에서는 촛불 집회에 대해서 촛불 혁명이다, 촛불이 시민된다 하면서 막 치켜 세우잖아요. 그게 잘된 운동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띄우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쪽 태극기 집회에 대해서도 재조명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쓰는 그게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교사가 되면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불법 사기 탄핵에 대한 부당성과 재조명, 그리고 태극기 집회에 대한 그런 역사적 정의를 내리고 기록으로 남겨서 후대에게 이런 자유 대한민국의 체제가 다시는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교훈을 남기는 그런 역사 교사로서의 소명을 다하고 싶은 것이 저의 꿈이고 목표입니다. 예. 네, 꼭 부디 이루시길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적극 지지하고 우리 공화당이 도울 수 있는 것이라면 또 같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한민국의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는 그 희망, 바로 우리 나승환 청년 동지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진짜 좀 아쉽지만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릴까 합니다. 문브레이커스 한근형, 진순정, 중북 청년 TV였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히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때론 용기가 되고, 때론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꿈을 지키는 우리는 당신의 벗입니다. 우리 공화당.